파리 생제르맹이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5대3 완승을 거두고 UEFA 챔피언스리그 그룹 페이지 중간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순위표 보시면 1위는 무패팀 간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3대1로 꺾은 아스널이 차지했고요. 야, 아스널이 뮌헨한테 굉장히 약한데 뜻밖의 완승을 했네요. 아스널에게 올 시즌 첫 실점을 안긴 바이에른 뮌헨은 첫 패배를 기록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막판에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의 포트트릭을 앞세워서 올림피아코스 원정 3대4 대역전승을 했고요. 리버풀은 네덜란드의 PSV 에인트호벤을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슈팅수 24대9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1대4 참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의 부진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양팀 감독들의 전략 싸움이 돋보였던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의 경기 리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세욱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벤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파리가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그룹 페이지 5차전을 치렀는데요. 엔리케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도 또 현지 언론에서 경쟁자로 꼽았던 마율루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뜻밖의 선발 라인업 구성을 했습니다. 파리는 이날 평소처럼 4-3-3 포메이션을 썼는데요. 다른 모든 포지션에는 예상 가능한 선수들이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상 선수 빼고. 쓰리톱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쥐아르콜라, 우바라치엘리아 이렇게 내는 대신에 중앙 원톱 자리에 2007년생 공격수인 쿠엔틴 은잔투를 기용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던데 실제로는 현지에서조차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란 깜짝 기용이었고요. 이 시합이 챔피언스리그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교체로는 2경기 뛰긴 했었는데 선발은 처음 나온 거고요. 또 기본 포지션이 윙어인 선수로 9번 포지션에 나온 것 역시 의외의 기용이었습니다. 물론 청대라든가 유스에서 뛴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1군 경기 선발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기용이고요.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리그왕에서 8경기 뛰기를 했는데 선발은 이제 2번 있었고 선발로 나올 때는 중미로도 기용이 됐었더라고요. 아무튼 엔리케 감독이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써보고 싶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은잔투라는 선수를. 카메룬 혈통이고요. 현재 프랑스 청소년 대표이긴 한데 지난 7월에야 파리 프로 계약을 맺은 선수고요. 프로 데뷔를 한 게 9월 28일이니까 지금 프로 커리어 생긴 지 2달밖에 안 된 선수입니다. 9월 17일에 유스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전에서 헤드트릭을 했는데 그 직후에 1군 콜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뛰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라서 이날 선발 기용이 아마 계속 회자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상당히 뜻밖의 기용이었고요. 실제로 경기 내용도 열심히 뛰는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손발도 맞질 않고 또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하긴 했는데 이거는 비티냐가 워낙 원더골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이 자리 말고 오른쪽 윙으로 후반 10분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이날 3톱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바르콜라 대신에 들어왔고요. 그 뒤에 흐비차가 왼쪽으로 가고 이강인이 계속 오른쪽에서 윙어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팀의 4번째 골 때 코너킥으로 파초의 골 기점 역할을 했고요. 이강인이 찬 게 네베스 맞고 파초의 골로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시스트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상대 박스 앞에서 막판에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위력적인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선방에 막혔었고요. 출전 시간이 교체치고는 좀 긴 시간이긴 했는데 몸 상태가 가벼워 보였고 특히 반대쪽에서 이렇게 좀 전환 패스 넘어올 때 정말 깔끔하게 트래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경탄이 절로 나는 이강인 선수의 이날 또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35분 뛰었고요.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AI 평점 7.1점 받았습니다. 볼터치 30개, 그리고 슈팅 1개, 유슈팅 1개. 딱 한 번밖에 슈팅 안 뛰었기 때문에 패스는 총 16번에서 15개 성공, 94%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요. 그중에서 키패스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경기 결과는 5대3 파리의 완승이긴 했는데 토트넘이 그렇다고 못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5실점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만 기록을 좀 봐도 슈팅도 10개 넘게 때렸고 특히 이제 기대 득점 같은 경우 토트넘이 높았어요.
2골 이상을 넣었어야 되는 경기에서 3골을 넣었기 때문에, 다만 파리가 기대 득점이 1.87인데 5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개인 퍼포먼스에서의 격차가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서는 승부를 확실하게 갈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가 승리한 게 이제 비티냐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티냐 선수의 압도적인 결정력이 이날은 파리에게 승리를 안긴 셈인데, 벤치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난 2경기 부상으로 빠졌던 덴벨레를 비롯해서 뭐 하킴이라든가 뭐 데지레 두에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3톱이 굉장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파리가. 특히 토트넘이 이날 전략을 잘 짜고 나와가지고 파리의 미드를 전반에 굉장히 잘 묶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전반 막판에 이 비티냐의 슈퍼골이 1대1 동점을 만들면서 이게 좀 비로소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고요. 또 후반에도 5분 만에 그 파리에서 임대간 콜로무아니한테 또 실점을 했습니다. 파리가. 그러면서 다시 리드를 내주는데 여기서 또 3분 만에 비티냐가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확실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티냐는 팀이 앞서 있던 상황에서 후반 31분에 페널티킥까지 성공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헤드트릭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토트넘의 프랑크 감독이 따로 이제 그 샤라웃을 했습니다. 예. 비티냐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다. 차기 발롱도르 위너가 될 거다. 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오늘 헤트트릭 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마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프랑크 감독이 비티냐를 잡으려고 나온 게 보였어요. 토트넘이 이날 윙어 없는 중앙 미드필더 4명을 동시에 기용을 하는 아주 파격적인 선발 라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벤탄쿠르, 그레이, 사르, 베리발. 현지에서는 그레이가 3백 중 한 명 아니냐, 5백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그렇게 뛰지 않았고요. 그레이가 전진해서 미드필더 올라가서 한동안은 비티냐 선수를 전담마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최전방에 히샬리송, 무한리, 투톱까지 해서 포백 앞에 4-2-2-2 이렇게. 예.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박스아웃을 잘하면서 상대 3미드를 상대로 계속해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게 하는 이 3미드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게 전반에는 잘 먹혔습니다. 특히 비티냐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하고 벤탄쿠르가 적절하게 견제를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좀 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 딱 한 번 놓쳐가지고 비티냐한테 실점을 했고, 후반 초반에 딱 2번째 놓쳐서 또 실점을 했고요. 물론 비티냐가 뭐 골잡이는 아니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은 아닐 거고요. 운반 능력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 뭐 템포 이런 거를 잘 잡아주는 그런 미드필더인데 이날은 골까지 넣어주면서 위험을 진짜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은 파리가 덴벨레 두에가 없는 상황에서 하키미까지 빠졌기 때문에 요 3미들의 핵심이라 보고 공략법을 세웠는데 그 어떤 플랜 A는 성공적이었죠. 경기 나쁘지 않았어요. 베리발이 왼쪽에서 또 사르가 오른쪽에서 공격도 도와주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전반 운영을 잘했는데, 다만 전반 내내 그 사단이 나는 것을 에니케 감독이 스탠드 위에서 계속 지켜봤단 말이죠. 요즘에 에니케 감독이 매 경기 전반전은 위에 올라가서 기자석 가서 봅니다. 그리고 후반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벤치에서 지휘를 하는데, 전반에 그렇게 상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내려와서 후반에 압박 강도를 확 높여버렸어요. 3-2 앞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도록 하고, 이 선에 있는 선수들도 좀 더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거기에 토트넘이 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이 스타팅에 이강인이 아니라 이제 은잔투를 내보낸 이유가 아니었나. 정말 미친 듯이 뛰면서 계속 이제 부딪히는 이런 역할. 네. 경기 후에 이제 에니케 감독이 은잔투 기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선수인지 자기가 보여줬다. 센세이셔널했다. 정말 기쁘다. 은잔투의 존재는 영입과도 같다. 네. 뉴스에서 끌어올린 선수인데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약간 격려성 멘트이기도 하죠. 온도볼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만 3톱 무한 스위칭에 압박까지 주문한 것을 굉장히 나름 잘 수행을 했고, 또 이제 덴벨레가 이날 복귀전을 치렀는데 덴벨레가 나갈 때까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많이 뛰면서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챔스 선발 데뷔전 치고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팅 전술은 좋아하는데 경기 중에 변화, 대응 이런 게 좀 아쉬웠고요. 전략을 잘 짜고 나왔지만 에니케 감독이 그걸 나름 파회를 해내면서 변화를 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무래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그 수준차, 비티냐 같은 선수, 그러니까 탑급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두 선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선수 중에 한두 선수가 경기 중에 어떤 흐름을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역량을 또 터뜨릴 수 있다는 거. 요게 어쩌면 이렇게 세계 최강 팀인 파리의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프랑크 감독은 퍼포먼스에 만족한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선수들에게 원했던 리액션이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들고 싶었던 우리 팀의 아이덴티티를 오늘 볼 수 있었다. 다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하고 베리바를 특별히 또 언급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좀 올 시즌 출발이 나쁘진 않은데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 게 최근 2연전에서 무려 9실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북런던 더비 원정 가서 4대1로 참패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그 아스날 원정, 또 파리 원정, 유럽 최강 팀들을 상대로도 원정 경기를 했기 때문에 쉬운 일정은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실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토트넘은 이제 글렌 호들이 감독을 맡고 있던 2003년 5월, 그러니까 22년 6개월 전입니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4골 이상 실점이라는 또 불명예를, 이거 포스텍도 못했던 겁니다. 포스텍이 그렇게 골을 많이 먹고 다녔지만 포스텍 감독조차 2경기 연속 4골 이상 실점을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실점을 너무 많이 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은 좀 선발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체 축은 많았지만 그래도 선발이 아니었다는 점은 좀 아쉬웠지만 아무튼 파리가 왜 강팀인지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양팀 감독들의 전술적인 싸움, 아주 흥미로웠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습니다.